중학교 1학년 동화 2, 5가 본문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문법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전에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을 새롭게 한번 배워보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과부터 4과까지 우리는 품사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 차례 다루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배운 내용을 한번 살짝 복습 한번 해보고 가죠. 본문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문장을 품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번 이름을 붙여봅시다. 수빈의라고 하는 말, 수빈이라고 하는 말만 있으면 명사인데 수빈의라고 하는 말이 되면 이것은 형용사가 됩니다. 가족은 명사이고요. and는 접속사였고 I는 대명사, 하이크는 동사, 그리고 설악산은 명사이다. 그죠? 그리고 and는 접속사, so는 동사, 어는 관사라고 하는데 팔품사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팔품사의 또 하위 분류 중에 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very는 부사이고 big은 형용사이고 rak은 명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큰 바위. 그리고 부사는 또 다른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죠. 크긴 크는데 아주 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품사를 잘 이해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선생님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워낙 그림을 잘 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는 순간 뭘 그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보고 이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차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승용차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이브리드 차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맞는 말이죠. 차를 부를 때 자동차라는 말은 스스로 알아서 굴러가는 것이다. 그런 기계다라고 해서 자동차인 것이고 승용차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것이 사람이 탑승하는 용도로 쓰는 그런 차다라고 해서 승용차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이 연료로 기름을 쓰는지 전기를 쓰는지 아니면 기름과 전기를 합쳐서 쓰는지 이런 걸 가지고 부르는 이름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라고 해도 될 것이고 결국은 다 같은 말인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역시 문법에서도 어떤 문장을 바라볼 때 각각의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마치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그런 것이 품사라고 한다면 좀 굵직굵직한 덩어리를 가지고 문장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걸 가지고 부르는 문법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장을 영어로 sentence라고 하는데 sentence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여러분이 배웠다 그죠? 그리고 성분을 component라고 부릅니다. component의 원래 뜻은 부품이고 부속품인 거죠.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무슨 사자로 끝나는 말이었다면 문장 성분은 무슨 어자로 끝나는 말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문장 성분 이름을 하나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주어입니다. 주어를 영어로는 subject라고 하고 어떤 동작이 이루어졌을 때 그 동작을 한 사람 또는 한 행동의 주체 이런 거를 주어라고 합니다. 상태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 상태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주어이겠죠. 앞으로 선생님이 주어를 지칭할 때는 S라고 짧게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redicate 이라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 predicate이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은 잘 없을 것이고 대체로 그냥 동사라고 부르는 선생님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정확한 문법 용어로 문장 성분을 얘기할 때는 서술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 필요할 때는 P라고 하는 말로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목적어를 영어로는 object라고 부릅니다. 짧게 영어로 부를 때는 O라고 부릅니다. 목적어는 어떤 동사의 행위나 영향을 받는 대상, 이것을 이제 목적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뭐를 이런 거를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어를 영어로는 complement라고 부르는데요. 이 complement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덩어리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그래서 complete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보어입니다. 짧게 표현할 때는 C라고 선생님이 부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꾸며주는 말에 해당하는 수식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영어로는 modifier라고 하는데 modifier라는 말보다는 앞으로 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접속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품사에서 접속사를 배웠다 그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 속에 있긴 하지만 나머지 요소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또 연결되지 않는 그런 독립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독립성분이라고 하는데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몰라도 상관없겠고, 요 정도까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정도까지 구분할 수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문장 성분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장 성분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이 문장을 가지고 대략적인 문장 성분의 맛만 한번 경험을 해보고 갑시다. 방금 이 문장에서 수빈의 가족과 나는 여기까지가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이크 했습니다. 올랐습니다. 우리 문장 성분으로는 서술어에 속합니다. 어디로 올랐냐면 설악산을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설악산을 올랐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이 문장 성분으로는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and라고 하는 접속어가 있죠. 접속어는 그냥 접속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o는 품사로는 동사이지만 문장 성분으로는 서술어였다 그죠? 그리고 뭘 봤냐면 a very big rock을 봤습니다. 아주 큰 바위를 봤습니다. 그러면 요 덩어리를 전체를 이름하여 목적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같은 문장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사자로 끝나는 말과 어자로 끝나는 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 것일 뿐이다 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제목부터 바로 시작하죠. Fun in 속초. 속초에서의 fun, 즐거움, 재미 이 정도네요. 아멜리아 is from London. 아멜리아는 런던 출신이고요. 런던에서 왔고요. 지난주에 last week she went to 속초. 속초로 갔습니다. 수빈의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자, 방금 이 문장을 우리 품사 개념으로 한번 살짝 살펴보고 갑시다. last는 형용사, week는 명사, she는 대명사, went 동사, to 전치사, 속초 명사, 그리고 with 전치사, 수빈의 하면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family 가족이니까 명사이죠. 자, 그런데 조금 더 굵직굵직한 덩어리로 보면 last와 week가 합쳐지면 한 덩어리의 의미 덩어리가 되죠. 얘는 부사 역할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단어가 두 개니까 이런 거를 부사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to와 속초가 한 덩어리죠. 속초로라는 의미 덩어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이런 거를 전치사구라고 부릅니다. 전치사로 이루어진 덩어리.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또 부사구라고 불러도 상관없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빈의 가족과 함께 이 부분도 모양상으로 보면 전치사를 중심으로 한 덩어리라서 전치사구라고 부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부사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치사구, 부사구 결국 이 문장에서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모양으로 바라볼 거냐 내용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달리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문장 성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Last week는 꾸며주는 말에 속하는 modifier이고 she는 주어이고 went는 predicate, 그리고 속초로 하는 것은 역시 꾸며주는 말 modifier. 수빈의 가족과 함께 이것도 역시 꾸며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문장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느낌이 나죠? 앞으로 모든 문장을 이렇게 다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문장이 나오거나 또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한번 이런 각도로도 한번 뜯어보고 저런 각도로도 한번 뜯어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Here is Amelia's travel diary. 여기에 아멜리아의 여행 일기가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개념으로 there is, there are 구문이 있었다 그죠? 이때 there is, there are에서 there는 유도부사라고 해서 특별히 해석되지 않는 there였습니다. 진짜 주인공이 곧 나올 건데 그 주인공을 소개해주는 역할만 하는 그런 문법적인 장치라고 있었죠. 이 here도 비슷하긴 하지만 얘는 유도부사라고 부르지는 않고 그냥 부사인 겁니다. 뒤에 실질적인 주어가 나오죠. 아멜리아의 여행 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라고 하는 이때는 그냥 부사인 겁니다. 유도부사하고는 약간 다르죠. 해석이 된다라는 점에서 날짜를 얘기하고 있네요. 9월 5일 금요일 일기입니다. 자, 여기에 5를 가만히 보면 th가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숫자를 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1, 2, 3, 4 이렇게 세는 것을 기수라고 하고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세는 것을 서수라고 합니다. 서 할 때 이 서는 순서를 말할 때 쓰는 말이죠. 순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는 서수라고 하고 1, 2, 3, 4 이런 거는 기수라고 한다. 이런 개념만 일단 알고 갑시다. 9월의 다섯 번째 날이니까 9월 5일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It was sunny today. 자, 드디어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네요. 요거 하나 간단히 좀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배웠던 품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이때 it은 당연히 대명사라고 불러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배웠던 대명사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명사는 어떤 명사가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명사를 다시 지칭할 때 콕 집어서 다시 지칭하고 싶을 때 쓰는 것이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에서 it은 지칭하는 대상이 따로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t이 뭘 가리키는 건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죠. 요런 it이 아주 특별한 it인데 이 it을 이름하여 비인칭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 비인칭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비인칭 주어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좀 큰 개념으로 일단 부르겠습니다. 비인칭 대명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impersonal pronoun이라고 부릅니다. pronoun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으니까 대명사라는 걸 알겠는데 여기에 impersonal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impersonal의 원래 뜻은 뭐 비인격적이다, 인간미가 없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문법에서의 뜻은 비인칭의 이런 뜻입니다. 인칭이 따로 없다는 얘기겠죠. 3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1인칭도 아니고 왜 인칭이 없다라고 부르는 것이냐면 지칭하는 대상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it이 영어에서는 정말로 많이 쓰입니다. 날짜를 얘기할 때도 쓰기도 하고 시간을 얘기할 때 쓰기도 하고 요일을 얘기할 때 쓰기도 하고 또는 명암, 밝고 어두운 거 이런 명암을 얘기할 때 쓰기도 하고 거리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하고 또 상황을 나타낼 때 상황 중에서도 막연한 상황, 두루뭉술한 그런 상황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하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문법 용어로 가짜 주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가주어에 대해서도 공부할 때 이 it이 등장하고 또 가짜 목적어라고 하는 개념도 배우게 되는데 그때도 쓰이는 것이고 또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도 쓰는 것이고 요거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 다시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일단 요런 내용들을 담아서 쓰는 정말 다양하게 쓰는 그 이 it을 이름하여 비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영어권에서 이 비인칭 대명사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비지칭 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지칭하는 것이 따로 없다. 그래서 non-referential it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말까지는 여러분 일단 기억하지 말고 it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명사랑은 다르게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으면서도 문법적으로 주어 자리를 채우는 데 사용되는 그런 특별한 용도의 대명사이구나. 해석은 따로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비인칭 대명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뭐 날씨, 시간, 요일, 거리, 명암 등등 다양한 것을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오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장 성분으로 얘기했을 때는 주어 자리인데 주어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주어는 아닌 거죠. 그래서 dummy subjec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대명사는 해석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it was sunny라고 할 때 이 sunny는 날씨를 얘기할 때 쓰는 거니까 오늘 날씨가 맑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수빈의 가족과 나는 이때 and는 앞에 있는 수빈의 가족 그리고 나를 묶어주는 거겠죠. 하이크 했습니다. 우리 왜 하이킹 한다 할 때 그 하이크입니다. 하이킹 하다 라는 말도 있고 도보 여행하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보통 등산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설악산을 등반했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를 봤습니다. 참고로 앞에 있는 and는 두 개를 연결하는 거지만 두 번째 있는 and가 연결하는 것을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을 정확히 찾으려면 바로 뒤를 먼저 보라 그랬죠. and 바로 뒤를 봤더니 동사의 과거형이 있네요. 그럼 앞에서 동사 과거형을 찾으니까 hike라는 동사가 보이죠. 그래서 1번 동사, 2번 동사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보면 문장 구조가 훨씬 더 쉽게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좀 더 구분을 위해서 선생님이 살짝 표시를 좀 해주겠습니다. 수빈의 가족과 나는
1번 등산했습니다. 2번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뼈대가 잘 드러나는 형태가 되죠. It was 흔들바위. 간단한 문장이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이때 이 it의 이름이 뭘까요? 첫 번째, 대명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비인칭 대명사일까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정답은 대명사이죠. 이때 it은 해석이 되는 it이죠. 해석이 되는 it이라는 얘기는 지칭하고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it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문장에서 나왔던 a very big rock, 아주 큰 바위, 이것을 다시 지칭하여서 부르는 것이 it이었으니까 이때는 대명사이지 비인칭 대명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 it을 제대로 공부를 한 겁니다. 수빈 and I pushed. 수빈과 나는 당연히 이때 and도 수빈과 나를 연결하는 거고요. pushed it 할 때 이때 it은 그것을 밀었다이니까 이때는 앞에 나왔던 그 흔들바위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비인칭 대명사 아닙니다. The rock shook a little. 그 바위는 이라고 할 때 이 the rock은 앞에 있는 이 it과 같은 대상이겠죠. 이 shook는 shak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과거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모양이 살짝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특히 주의해서 외워야 되겠죠. A little, 약간, 아주 약간 흔들거렸습니다. It was scary, but I had a lot of fun. 이때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는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절과 절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콤마를 한번 살짝 찍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때 a lot of를 다른 말로는 much라고 바꿀 수도 있겠네요. many 아닙니다. many로 바꿀 수 있긴 한데 뒤에 있는 fun은 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many보다는 양을 나타낼 때 쓰는 much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앞에 있는 이 it, 여러분들에게 이 it의 이름을 물어본다면 대명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인칭 대명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보는 관점이 약간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it은 바위를 가리키는 거 아니냐, 그 바위가 무서웠다, 그렇게 한다면 대명사가 되는 것인데, 아니고 바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바위를 살짝 밀었더니 약간 흔들려서 마치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그 느낌을 경험하고 나서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무시무시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또 비인칭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면 비인칭 대명사, 바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면 대명사.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각도가 다를 수 있겠죠. 정확한 정답은 이 말을 내뱉은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써야 되냐라고 궁금할 수 있겠죠. 정답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대명사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학교 선생님이 비인칭 대명사다라고 만약에 수업 시간에 가르쳤다면 그러면 비인칭 대명사가 정답인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음 문장입니다. Next, we went to 속초 비치. 우리는 속초 해변으로 갔습니다. 속초 비치에서 대문자로 썼다는 얘기는 고유명사, 즉 그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이 went는 go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동사의 모양이 과거형으로 바뀔 때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이런 단어들을 특히 많이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We put up 2 tents near the beach. 우리는 텐트 2개를 설치를 했고요. 어디에 설치했냐면 바닷가 근처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때 near도 전치사이죠. 참고로 여기에 있는 up은 전치사일까요? 부사일까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치사라고 답을 할 겁니다. 뒤에 텐트 2개라고 하는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 앞에 있으면 전치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때 이 up을 자리를 살짝 바꿔서 이 자리에 놓을 수도 있거든요. We put 2 tents up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뒤에 옮기고 나면 명사 앞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이런 경우는 전치사가 될 수는 없겠죠. 이럴 때는 부사인 겁니다. 그래서 모양상으로는 전치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We had Korean beef for dinner. 우리는 이때 had는 가지다 라는 뜻이 아니라 먹다 라는 말로 쓰인 겁니다. 당연히 hav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겠죠. 한국의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한우를 먹었다고 하네요. For dinner, 저녁 식사로 한우 고기를 먹었습니다. It was delicious. 맛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it의 정체를 밝히고 가야죠. 대명사일까요? 아니면 오늘의 주인공 비인칭 대명사일까요?
이 it이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또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방금 이 문장에서 맛있었다라는 것은 한우 고기, 그 고기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대명사이겠습니다. In our tent, 우리 텐트 속에서 수빈과 나는 함께 and로 묶어줬네요. Heard the waves. wave는 파도이죠. 그래서 여기서 파도를 들었다라는 말은 파도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이죠. heard는 hear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지난 4과 본문에서 우리는 동사의 모양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표현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시간을 과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걸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과거의 시간을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 정확한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시간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파도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인 거는 알겠는데 그 과거가 3시간 전을 말하는 건지 하루 전을 말하는 건지 3개월 전을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죠.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과거의 시간을 표현한 겁니다. We talked and laughed a lot. 여기에 있는 and라는 등위 접속사는 토크의 과거형인 talked와 laugh의 과거형인 laughed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도 많이 나눴고요. 우리는 많이 웃었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a lot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much로 바꿔 쓸 수도 있겠네요. 많이 웃고 많이 얘기도 나눴습니다. I really want to see the sunrise tomorrow. 내일 sunrise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sunrise는 말 그대로 해가 뜨는 거니까 일출이죠. 일출의 반대말은 해가 지는 거니까 일몰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sunse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really 같은 단어들을 품사로는 이제 부사라고 한다는 것을 조금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부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리도 바꿀 수 있죠. 여기 이 자리에 넣어도 되고 여기 끝자리에 넣어도 되고 상관없죠. 그러면 부사가 뭘 꾸며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로 원합니다. 동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자, 그러고 나서 want라는 동사 바로 다음에 있는 이 부분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의 문법 용어가 부정사라고 하는 건데 이 부정사에 대해서는 워낙 오해도 많고 잘못된 설명도 많아서 선생님이 오늘 제대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자, 부정사를 영어로는 infinitive라고 부릅니다. 일단 잘못된 설명 2가지를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부정사는 아닐 부자, 정할 정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부정사가 뭐냐면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떤 때는 명사가 되고 어떤 때는 형용사가 되고 어떤 때는 부사가 되는 거 이런 거를 부정사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 infinitive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infinitive가 가지고 있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무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부정사를 설명하면서 왜 부정사를 infinitive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부정사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그 쓰임이 굉장히 무한하다. 그래서 infinitive라고 한다. 라는 식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2가지가 다 정확하게 부정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정사라는 것이 중학교 문법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정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제대로 된 설명을 지금부터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팔품사로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되겠네요. 영어에 팔품사라고 하는 기본 품사가 있는데 이 팔품사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동사였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부정사는 동사의 하위 분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이름하여서 준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이 동사를 좀 다른 말로 좀 부르려고 합니다.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동사라고 부르지만 동사를 영어로는 verb라고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동사는 사실은 정형 동사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명칭입니다. 영어로는 정형 동사를 뭐라고 하냐면 finite verb라고 부릅니다. finite라고 할 때 이 finite는 정형, 문법적으로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 그런 동사들인데 여기서의 형태라고 하면 문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법적인 장치들이 있고 문법적인 제약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시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인칭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또 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그런 동사들, 이런 것을 정형 동사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동사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정형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시제와 인칭과 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I일 때는 it라고 써야 되지만 3인칭 단수인 he이고, 그리고 시제가 현재일 때는 it를 그냥 쓰면 안 되고 s를 붙여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과거형으로 쓰고 싶을 때는 it라고 쓰면 안 되고 또 ate를 써야 된다, 그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어 문법들이 사실상 이 라틴어 문법 체계를 그대로 뺏겨서 온 경우들이 많고, 또 라틴어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법도 역시 라틴어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약간만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 라틴어에서는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일 때 동사의 모양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단수일 때, 복수일 때 동사의 모양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사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6가지 모양이 있는 거죠. 1인칭 단수일 때 모양과 2인칭 복수일 때 모양과 3인칭 단수일 때 모양이 전부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라틴어에서는 주어가 보통 생략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모양만 봐도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또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모양이 다 달라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라틴어의 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라틴어를 안 배운 것이 정말 다행이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어도 그런 라틴어의 속성을 약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보는 것처럼 시제에 따라서, 인칭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그런 동사들,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동사를 정형동사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이 정형동사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은 이번에 알게 됐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처럼 원래는 in 붙어서 반대말을 만드는 거고, 원래는 finite verb가 아닌 동사, 즉 정형동사가 아닌 동사, 그래서 부정형동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비정형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형동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비정형동사 또는 부정형동사에 해당하는 것을 3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정사이고, 두 번째가 동명사라고 하는 것을 또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3번째로 배우는 것이 분사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당장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부정사가 정형동사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래서 시제나 인칭이나 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동사를 이름하여서 비정형동사라고 한다. 그 비정형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정사이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infinitive라고 하는 말도 infinite를 합쳐서 파생된 말이 infinitive인 겁니다. 그래서 부정사라고 했지만 원래 풀어 쓰자면 부정형동사, 정형동사가 아닌 동사, 이거를 짧게 줄여서 부정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정사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모양을 본격적으로 살펴봐야죠. 특이하게도 동사인데 모양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동사, 이것을 부정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to가 있으면 to 부정사라고 하고, to가 없이 요거만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정사는 여기 이 부분을 부정사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to가 결합되어 있으면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이고, to가 없으면 to가 없는 부정사, 즉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동사 중에서는 모양이 바뀌는 동사가 있는데 이런 거를 정형동사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동사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긴 한데 모양이 바뀌지 않는, 어떤 식으로든 시제나 인칭이나 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양이 고정되어 있는 이런 것을 부정사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정형동사는 문장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니까 반드시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이외에 부정사라든지 동명사라든지 분사 같은 이런 비정형 동사들은 문장에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약간 좀 부수적인 겁니다. 문장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뭔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명사처럼 쓰이거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to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이 to 부정사는 특이하게도 문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명사 비스무리하게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 비스무리하게 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배웠던 분사 중에 부사 비스무리하게도 쓰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 부정사, to가 없는 부정사는 이런 역할이 되지는 않고 to가 있는 부정사만 특이하게도 이런 역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부정사 시험에서 부정사라고 하면 이런 to가 있는 부정사를 가리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to가 있는 부정사가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명사처럼 쓰인 거니 형용사처럼 쓰인 거니 부사처럼 쓰인 거니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이 중학교의 시험 문제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유독 한국의 문법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긴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정사를 보면 앞으로 to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이 부정사를 보면 이것이 문장 속에서 명사처럼 쓰였는지 부사처럼 쓰였는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원합니다. 뭘 원하냐면 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여기 이 부분을 보기 또는 보는 것, 마치 명사 비스무리하게 어떤 본다라고 하는 행동을 개념화해서 명사처럼 해석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want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동사,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용어로는 정형 동사인데 그 동사 뒤에 나와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그런 덩어리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름하여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길게 부르자면 to 있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이라는 말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정사는 동사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동사가 인칭이나 시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된 형태, 그리고 이 부정사는 to가 있는 부정사가 있고 to가 없는 부정사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주로 to가 있는 부정사에 관해서 나온다. 그리고 이 to가 있는 부정사는 특이하게도 문장 속에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로 쓰인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기능으로 쓰였는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나온다. 계속합니다. Saturday, 토요일, 9월 6일 토요일입니다. 다음날 뜨였네요. We woke up very early.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woke는 wak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리고 up이 있고 very가 있고 early가 있는데 이 각각의 품사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up은 부사입니다. wake up 하면 wake는 일어나는 건데 wake up을 쓰게 되면 위로 벌떡 일어나는 그런 모양을 상상하면 되겠죠.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부사 up입니다. 그리고 very도 역시 부사이고 early도 부사입니다. 그러면 very는 early를 꾸며주는 것이고 early는 앞에 있는 wake up을 꾸며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It was dark outside. 자, 우리 문법 배웠던 것이 또 나온다, 그죠? 이때 it은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용어로 대명사이겠습니까? 아니면 비인칭 대명사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뒤에 있는 내용이 dark이니까 명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죠? 밝고 어두운 거를 명암이라고 했고 이럴 때 사용하는 it은 비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해석되지 않죠. 바깥은 깜깜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수빈과 나는 ran to the beach. ran은 run의 과거형입니다. 해변으로 달려갔습니다. slowly 역시 부사죠. 하늘이 turned red 빨갛게 바뀌었습니다. the sky가 우리가 배웠던 문장 성분 용어로는 주어이고 turned는 서술어이죠. 그리고 red는 하늘이 빨간색으로 바뀐 거니까 하늘의 속성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she, 보어에 해당합니다. 보어이면서 동시에 문장을 완결하고 완성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she 부분, 이 red가 없으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와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였습니다. 수빈 말하기를 The sun is rising. 태양이 뜨고 있다. Make a wish. 소원을 빌자. 소원을 빌어라. 여기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문법 또 나왔죠. is라고 하는 비동사에다가 동사의 현재 분사형이 함께 결합되어 있으면 이런 거를 이름하여 현재 시제의 진행형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태양이 지금 뜨고 있는 중이다. make a wish 같은 이런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빈이가 소원을 빌어라 라고 친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I closed my eyes and made a wish. 역시 이때 and가 연결하는 것을 찾으라 그러면 eyes와 made를 연결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거 잘 구분해야죠. and 바로 뒤를 보니까 동사의 과거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동사의 과거형인 closed를 찾고
1번 동사와 2번 동사를 연결하는 거다라고 해야지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나는 눈을 감았고요. 나는 소원을 빌었고요. 이렇게 해석하면 끝난 겁니다. For lunch, 점심으로 우리는 감자전을 먹었습니다. ate는 eat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It was like a pancake. 마치 팬케이크처럼 생겼습니다. 이때 like도 역시 전치사이고 뭐뭐와 같은, 마치 뭐뭐 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팬케이크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it은 대명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비인칭 대명사일까요? 정답은 대명사이죠. 이때 it은 해석되는 it입니다. 그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해석되는 it이니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앞문장에서 찾아야죠. 역시 앞에 있는 감자전입니다. 감자전은 팬케이크처럼 생겼습니다. I loved it 할 때 이때 it도 역시 똑같은 it이죠. 대명사 it였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After lunch,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는 속초 Lighthouse Observatory를 방문했습니다.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고유명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름인 겁니다. 속초 등대 관측소 같은 그런 개념이겠네요. We walked up many steep stairs. 우리는 걸어갔는데 walk의 과거형이 walked입니다. 그리고 up이 붙었으니까 위로 걸어 올라갔다라는 말이겠죠. 많은 가파른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가파른 계단을 한 덩어리라고 본다면 명사 덩어리죠. 계단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up은 전치사일까요? 부사일까요?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면 뒤에 명사 덩어리가 있으니까 명사 덩어리 앞에 있으면 전치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이때 up은 이 자리에 있어도 되지만 이 자리에 끝에 놔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자리를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동하고 나면 뒤에 명사가 없는 상태다. 그죠? 그렇다면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 up이겠죠. Our legs were tired. 우리의 두 다리는 피곤했습니다. But at the top, 이 but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꼭대기에서 the view was beautiful. 풍경이 예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지난번 우리 전치사 할 때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at을 쓰는 경우는 특정한 장소를 콕 집어서 얘기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장소 또는 좁은 장소를 얘기할 때 at을 쓴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에는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그 전망대의 꼭대기에 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특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전치사 at을 썼습니다. 전망이 너무 멋졌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We saw the city, the ocean, and the mountain. 우리는 도시도 봤고요, 바다도 봤고요, 그리고 산들도 봤습니다. 요 구조 기억납니까? A, B, and C 이런 거를 우리 병렬 구조라고 했었죠. 열거하듯이, 나열하듯이 사용하는 거. 이럴 때 주의할 것은 이 and 같은 등위 접속사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찍고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콤마 찍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나가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ocean을 우리가 바다라고 하죠. 근데 바다가 sea라고 하는 단어도인데 오션하고는 C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오션이 약간 좀 더 큰 단위죠. 그래서 보통 태평양이다, 대서양이다, 인도양이다 할 때 그런 바다가 오션이고 C는 이거보다 조금 작은 바다, 뭐 홍해, 동해, 뭐 지중해 할 때 그런 바다가 C입니다. 육지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그런 바다겠죠. 수빈이 말합니다. This lighthouse is, 이 등대는 about, 이때 about은 전치사 아니고 부사입니다. 부사로 대략 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대략 70년 정도 된 그런 등대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표현처럼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수치 또는 단위를 쓰고 나서 그리고 뒷부분에 형용사를 이렇게 함께 쓰면 그 단위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길이를 나타내거나 뭐 크기를 나타내거나 무게를 나타내거나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10 meters 라고 하고 나서 이 뒤에 어떤 말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long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면 길이가 10m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tall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면 높이가 10m이다 라는 뜻이고 wide라는 형용사를 붙이면 너비가 폭이 10m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deep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면 깊이가 10m가 된다 라는 말이고 여기에 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이면 두께가 10m가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숫자와 단위를 포함하는 그리고 뒤에 형용사를 붙이면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70년 하고 나서 old라는 형용사를 붙였으니까 나이가 70살이 됐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It still shines its light for ships at night. 자, 여기 있는 it도 정체를 밝히고 해야죠.
그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는 it이니까 이때 it은 대명사이겠고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등대이겠습니다. 등대는 여전히 shine 하면 빛을 비추다 라는 말이고 아니나 다를까 뒤에 빛이 나오죠. 그것의 빛을 비춘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것은 앞에 있는 이 it 등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등대의 빛을 비춰줍니다. 참고로 조심해서 볼 거는 it 하고 여기에 apostrophe 붙고 s가 붙는 요런 거는 it is의 축약형이지 이 it하고 it는 발음은 같지만 형태는 다른 거니까 조심해서 보길 바랍니다. 빛을 비춰주는데 배들을 위해서 밤에 빛을 비춰주고 있죠. 그리고 아이가 말하기를 Wow, that's amazing. 자, 여기에 이 wow라고 하는 단어를 눈여겨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8개의 품사, 기본 품사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다 한 번씩은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품사 중에서 그렇게 자주 쓰이는 것은 아닌데 말 그대로 인간의 그 강한 감정을 나타내는 그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탄사는 문장에서 생략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머지 문장과는 좀 별개로 존재하는 독립된 그런 덩어리가 감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와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감탄사이죠. 요거 빠져도 문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래서 팔품사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것이 감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와우가 나오고 나서 That's amazing. 아, 그것은 참 놀랍네요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 that은 그것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70년이나 된 등대가 아직까지도 빛을 비추고 배를 인도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 참 놀랍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나가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흘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여기 와우 다음에 나와 있는 요 문장 부호와 그리고 that's 할 때 요 문장 부호는 서로 다른 거는 알고 있겠죠? 이렇게 바닥 쪽에 있는 요런 거를 우리가 콤마라고 부르죠. 콤마는 열거하거나 나열할 때 그럴 때 쓰는 것이 이제 콤마입니다. 쉼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바닥에 있는 콤마가 아니라 이렇게 위쪽에 있는 이런 거는 콤마라고 부르지 않고 어포스트로피라고 하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찍어 있는데 이 어포스트로피의 기능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각형을 만들 때 쓰는 어포스트로피가 있고 두 번째는 소유격을 만드는 어포스트로피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자리는 that라고 했을 때 이 that는 that is를 짧게 줄여서 쓰는 것이 that이죠. 요럴 때 쓰는 것이 축약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어포스트로피 1번으로 쓰인 거고 소유격으로 쓰이는 경우는 이런 거죠. 누구누구의, 뭐뭐의 이런 것을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톰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Tom's house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요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또 어포스트로피이기도 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이 문장을 보는 순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Every moment of this trip 여기까지가 우리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이죠. 이번 여행의 모든 순간, 매 순간은 was wonderful, 놀라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every가 나오면 모든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개념상으로는 여러 개를 말하는 거니까 복수여야 될 것 같은데 문법적으로는 특이하게도 단수 취급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every 다음에 moment에도 s를 붙이지 않고 단수로 쓰고 그리고 동사도 were 같이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was라고 단수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I took many pictures. 이때 took는 tak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take a picture라고 하면 사진을 찍다라는 말이고 took many pictures니까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I will always remember Korea. 나는 기억합니다. 한국을. 그런데 여기 will이라는 조동사를 넣어서 뒤에 있는 동사를 미래의 의미로 도와주고 있네요. 그래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always 같은 이런 부사를 집어넣어서 표현했네요. 보통 이런 always 같은 부사를 빈도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빈도부사는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리이나 꼭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문두에 와도 되고 문미에 와도 되고 생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런 것이 기본적인 부사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 본문이 마무리가 됐는데 본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우리 복습을 하고 갑시다. 이번 단원을 시작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배우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다양한 문장을 통해서 또 연습을 할 겁니다. 문장을 이루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 부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주어였었고 두 번째가 품사로는 동사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있었고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서 정보를 주면서 문장을 완성하게 해주는 그런 보어가 있었고 그리고 을 같은 이런 목적어가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접속해주는 역할을 하는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어도 있었고 또 독립성분 같은 것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문장을 분석해보면서 그 문장이 어떤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다 보면 여러분이 문장을 보는 시야가 한결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품사의 확장된 내용으로 동사 중에서도 정형동사, 비정형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모양이 안 바뀌는 그런 비정형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부정사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사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to가 있는 부정사를 배웠다, 그죠? 그리고 이 to가 있는 부정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부정사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그 나올 때마다 특히 to가 있는 부정사가 있으면 어떤 기능으로 쓰였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친구를 배웠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대명사, 특히 인칭 대명사 중에 it, 그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it이 있는데 해석이 되지 않는 특별한 비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비인칭 대명사는 해석이 되지 않으면서 하지만 날씨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거리라든지 명암이라든지 막연한 상황이라든지 다양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특별한 it이 있었습니다. 너무 특별하고 너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it이 나왔을 때도 대명사인지 아니면 비인칭 대명사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법 지식을 여러분들 실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